경동나비엔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5월 5일 날 서세원 씨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감사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밑에가 그 스카이어 홀딩스의 후원 계좌가 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미리 그 알아둬야 될 정보가 있으면은 그 분석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020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경동원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경동전자를 흡수 합병했다. 이런 것이 모두 재무제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1,200원으로서요. 2020년도 말보다 9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로는 45%가 하락을 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주식회사 경동원이 기주회사 성격으로서 56.7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1.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9,51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7.4%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조금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8.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26.3% 증가했고요. 금액상으로 스루풋율로는 40.7%로서 전년보다 0.4%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마진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30.6%가 증가했는데 현장 가공비가 53.4%나 크게 증가를 했고요. 판매관리비가 18.1%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도 결국 합병에 의해서 그 증가한 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OE 생산성은 1.12로서 전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1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 463억 원보다 43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계속 2년 연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에 들어와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9억 원이 증가를 했고 전년도에는 18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제품, 반제품이 있는데 제공품이 없습니다. 요게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제공품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은 반제품이 제공품 성격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 재고자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이 되겠습니다. 9천억 원대인데요. 요거를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1번 MC하고 2번 OE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공시 내용을 보면은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또 제공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제공품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마이너스 163억 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재고가 증가 시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 상품의 사용이라 그러면 상품의 판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상품 매출원가를 의미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A, B, C로 나눠서 요 밑에다가 상품의 판매라고 했으면 더 좀 신뢰감이 있는 그런 공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03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4.1%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그 합병 결과에 따라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원 수도 116명이 늘어났고 또 2020년 11월 1일자로 합병이 된 거니까 여기에서도 거의 뭐 200명가량이 그때 증가를 했고 다시 증가된 상태에서 2021년도에 11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회사의 그 성장세 때문에 이렇게 그 직원 수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6,950만 원으로 산출되는데 인상률로는 14.5%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인데 중소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중 정도, 중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는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물류비라고 따로 그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물류비가 517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16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유가 상승도 있겠고 합병에 의한 그 회사의 제품, 그 종속기업으로 있는 경동전자 그런 등의 역량인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물류비도 좀 크게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용역 및 외주비가 428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전년도 17%에서 20%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7% 상승인데요.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재료비가 가격이 하락했냐 하면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합병에 의한 구조가 그 제조 비용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56억 원 차이인데요. 회사가 계산한 총 제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스카이 홀딩스가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제조 비용이 더 많습니다. 56억 원이 그 Q가 더 많습니다. 이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스카이 홀딩스가 그 표준으로 하고 있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219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액은 163억 원입니다. 그래서 56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의 판매라고 돼 있을 때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안 들어가니까
일본에는 상품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면은 3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유사한 그 금액이 뭔가 봤더니 반제품의 증감이 또 있죠. 그것까지 차감해 주면은 갭3로 나오는데, 따라서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제품을 뺀 이유를 모르겠고, 또한 재고자산 명세에는 제공품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경동 나비엔의 총 제조 비용과 매출 원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로서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 증감액의 비교로는 일치를 합니다만 2020년도 그 경동전자 흡수 합병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21억 원이 지출이 됐다면 재고가 221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299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78억 원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흡수합병이니까 그 경동원 이전 대가로 나온 내역에서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그 금액을 빼주면은 그래도 9억 6,9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현금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신뢰감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8.1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그 검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의 오류들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투명 과정은 확증하기는 어렵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품 가격이 또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2021년도부터 회사들은 그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높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원재료 비율이 뭐 50% 이상 되는 게 두 가지나 있고요. 철판은 47.8%나 또 인상이 됐습니다. CR이라는 것은 그 콜드롤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거를 냉간 아변 강판이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HR은 하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열간 아변에 의해서 나온 철판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을 보면은 전년보다 6.4%뿐이 그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재료 비율이 50% 이상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은 6.4%뿐이 인상을 못 시켰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경쟁 관계에도 있고 또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까 가공 비율이 20%니까 50%라면 모르겠는데 총 제조 비용에 그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사는 아파트가
SK 가스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 꽤 오래돼 가지고 자주 물 보충 알람이 뜨다가 추운 날씨에 결국 안 돌아가서 찬물을 부랴부랴 뭐 쓸 수밖에 없었는데, 급히 거기 그 보일러에 붙어 있는 그 가스 보일러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40만 원 두 번이나 왔다 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고장이 나시면은 아예 신제품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 이 저기 공장도 출고 가격을 보면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보일러 수명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보일러를 간 집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제품이라는 게 유수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경동 SK 가스 보일러는 난 잘 모르겠고, 그래도 광고 선전하는 건 경동 나비엔하고 귀뚜라미 보일러가 그래도 많이 광고 선전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해서 더 이상 이제 안 돌아가면은 여름에 뜨뜻한 물 안 쓸 때 좀 보일러를 갈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라도 분석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경동 나비엔부터 지금 해봤는데 저한테는 신뢰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귀뚜라미는 어떠냐? 요 분석이 끝나고 녹화가 끝나는 대로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이 경동 나비엔만 분석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2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75억 원의 현금 수익이 있었고요. 현금 수익률로는 29.4%로 전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가 상승 요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주가는 거꾸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채권자한테 313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1.4%뿐이 되질 않습니다. 거의 뭐 이자 부채를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170억 원의 이익 배당 등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99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벌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표현을 해도. 현금 버퍼율은 2.2%로 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97%로 88.3%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흡수합병에 의해 가지고 투하자본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익잉여금률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납입자본 성장률도 3.47에서 2.46으로 1배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본 변동표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캐펙스 내용이 518억 원인가 528억 원이 투자가 있었는데, 핵심적으로는 종속기업의 190억 원, 유형자산이 25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유동 금융자산 등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자본 변동표에서 자본 거래 내용만 뽑아온 건데요. 이 연차 배당이 있고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FCFE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170억 원이 주주한테 돌아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현금 재무지표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주주잉여 현금 흐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9억 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럼 뭐냐 그래가지고 자본 변동표를 끙끙거리고 좀 찾아봤는데, 경동전자 흡수합병 주식 발행한 돈이 474억 원이나 있다. 이거를 이제 경동원에다가 주식 발행을 해준 것 같은데요. 흡수합병을 하면서. 그래도 차이가 남는다 이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자본 변동표를 다시 훑어보니까 그 똑같은 금액으로 기타 자본 요소에 3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주주잉여 현금 흐름 금액이 맞는데, 문제는 자본 변동표가 오류로 작성이 됐다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그 수준 낮은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는 경동나비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 게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판매관리비가 10% 오른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100% 증가를 시켜본다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겠느냐 하면은, 이거를 그냥 단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단품 납품이라고. 그러면은 95만 원에 팔던 것을 116만 원에 팔아야 이익도 더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20%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이익률도 조금 더 4%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러면은 2021년도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뭐 회사가 제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다 역산으로 풀어낸 거죠. 비성분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생산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 총 제조 비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위에 매출원가하고 여기 매출원가하고 틀리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안 맞는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제조 원가 플랜을 할 때 그 철강제 가격이나 무슨 파이프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갔는데, 크게 30몇 프로가 올랐는데 2022년도에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20% 정도만 더 오를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25%로 계획을 세워본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계속 증가했는데 이것도 증가를 한다 라고 보면은 매출원가가 84만 4,968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16만 원대에 팔아야 92,500원, 10만 원도 안 되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경쟁 관계도 있고, 이거를 어떤 기업체에 납품을 한다고 봤을 때 118만 4천 원으로 견적서를 써낸다면은 이 견적 가격 그대로 그 발주를 줄 업체는 한 군데도 없죠. 협상 결과 110만 원에 간신히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년도보다 못한
영업이익분이 안 나온다. 33,500원뿐이 안 남는다. 그래서 되겠느냐? 더 좀 마른 수건을 쥐어짜라 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가는 게 원가회계 패러다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보고는 매출을 더 10%더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매출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냐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가 추가로 더 생산돼야 되는 게 있으니까 25%더 증가한다고 보고, 가공 비율은 뭐 그대로 가자. 그 대신 재고를 있는 재고를 더 팔아보자. 그래서 재고를 줄입니다. 그래서 90만 8천 원이 나온다. 그래서 딱 배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계획보다는 한 92,500원 벌어보겠다는 계획보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7만 원 돈뿐이 그 이익이 안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원가 회계에 의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계획을 해보는 건데요. 저는 그 원가 회계를 부인하는 입장이니까, 스루풋 회계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겠느냐. 이제 이게 과제가 되죠. 그 스루풋은 재정원가 몰라도 된다. 재료비, 그 인벤토리 재료비 하고, 그리고 스루풋율,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요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95만 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보일러 한 대를 2022년도에는 114만 원에 팔면은 된다. 그럴 경우에 돈이 얼마 남니?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업에서는 매출 재료비만큼 매출액도 증가시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년도 스루풋율하고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 놔두고 계획한 거니까 매출 재료비 인상률만큼 매출액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서를 쓸 때는 이제 좀 상대방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재료비가 20% 올라서 이만큼 되고, 요 위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요 스루풋율하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반영이 됐냐 안 됐느냐 하는 그 비선형 성격 요소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매출 재료비는 그 선형 예측으로서 그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공비 25% 오른다고 보고, 똑같이 원가회계처럼,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10% 오른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더블로 좀 내보자 하면은 116만 1,000원의 견적을 내면 된다. 원가회계는 118만 얼마로 예가 산출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110만 원에 납품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남는 돈이 21,900원 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계약한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추가 발주 등을, 추가 매출을 또 좀 일으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20% 오르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20% 오른 상태에서 더 좀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10회점만 어떻게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매출액이 한 19.7%더 매출을 일으키면 되고, 매출 재료비는 그 계획 대비 3.9% 증가하고, 가공비는 4.6%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13.1% 증가하는 건 알고리즘 산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그 22만 4천 원 남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추가 발주, 추가 판매라고 볼 수 있겠죠. 110만 원 다음에 26만 7천 원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원가를 모르더라도 뭐 충분히 스루풋에서도 손익계산서에 가공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를 아니까 이것도 작성이, 영업에서 스스로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익분기점을 제가 진화시킨 방법인데요.
운영비용, 전체 운영비용이 35% 오른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 비율하고 판매 관리 비율 합친 그게 35%거든요. 그렇게 그냥 35% 증가한다고 보고 수루픈율은 41%, 0.3포인트 정도만 올라간다고 보면은 얼마를 판매하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134만 원에 판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복잡하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뭐의 선형 함수긴 합니다만은 이 스루풋 방법론은 요 비선형 함수 두 가지를 비선형 함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동 나비엔에 대한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연습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